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당정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또 안상미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부터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반응 들어봅니다.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활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최진묵 인천 다르크 센터장으로부터 재활센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마약 치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얘기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당이 이미 주장한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월 1일 모레죠. 양당 대표회담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금융투자세 폐지 문제, 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번 의제 조율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만나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합의 수준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야 대표가 이제 각 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디조태가 정비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나 정치 상황은 굉장히 교착된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일단 현안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이제 더 나가서 기대를 한다면 당장 시급한 문제들 중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지금 의제로 올라온 것 중에 합의안을 내기는 쉽지는 않은데, 다 그런 사안들은 민생이라든가 의료 대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남은 기간 충분히 좀 각 당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일종 작은 성과라도 좀 만들어내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뭘 합의해낼 처지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담이 합의가 된 마당에 한동훈 대표를 존중해주는 입장의 발언들이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회의론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만나면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아무래도 여당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권한은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몇 가지 낮은 차원의 합의를 여야 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있는 거죠.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혜병 특검법도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있고, 지금 의료 대란 문제에서 적어도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가 있다고 한들 이게 관철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네. 사실 이제 세 가지를 여야가 얘기해서 거기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도 들어갔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런 네. 것도 들어갔는데, 이거 사실 당내에서 조금
논의가 시간이 걸릴 문제인데 여야 대표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의식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한테 좀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의제를 조금 폭넓게 잡은 게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만 원 민생지원 특별법 또 최상병 제3자 특검법 이런 것들을 담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 뭐 이런 걸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들어갔는데 네.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을 그렇습니다. 다 다룬다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꼭 이거에 대한 합의를 여기서 모든 걸 이룬다기보다는 네. 좀 약간 낮은 수준의 몇 가지 합의를 이루더라도 네. 먼저 꼭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 겁니까? 뭐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회담이 조기현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야 대표가 이게 11년 만에 만난다는 거잖아요.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2013년에 만난 다음에 10년이 넘었어요. 11년 만에 처음 만난다는 것 자체가 뉴스예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국 정치가 조금은 더 유연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근데 의제를 하나하나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서로 원하는 것들이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네. 의제 조율에 더 많은 그 시간을 좀 허비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픈해놓고 느슨하게라도 넓게 논의한다. 논의하자. 그럼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논의됐었던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얘기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네, 자, 그러면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 지금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발전 어젠다에도 포함될 수 있고 민생 어젠다에도 포함될 수 있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안 하고는 회담을 하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과 영수회담 할 때도 A4 용지 가져가서 15장 읽으셨잖아요. 이번에도 모두 발언해서 이 얘기 안 하시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의료 해법에 관해서 좀 여야 대표가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정책을 시행하는 건 또 정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하고 이게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여야가 같은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이 완고하시긴 한데 그 무게감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 때문에 여당에서 어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건 있지만 여야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대표들 간에 적어도 지금 제안한 뭐 26년 유예한 뭐 정도라도 뭐 그 정도 내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도 정부에 제안을 해서 당장의 의료 대란 위기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 국회 차원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 무게감은 틀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라고 하면 이제 그게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제 그게 부담스러워서 정식 의제화하는 것을 좀 마뜩치 않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실은 뭐 정치를 시작한 지 오래 안 되셔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새롭게 지금 경험해가는 과정이라고 전제해 보면 오히려 저는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7분간 모두 발언하고 뭐 50여 분간 이제 배석자는 있지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와 훨씬 더 소통하고 대화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딱 이만큼만 얘기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 계속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뭐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조율해서 제안을 두더라도 대화 과정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3649님이 여야 대표가 만난다는 소식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민생 현안이 워낙 많아서 모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 하나라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이게 진짜 국민들 마음인가 봐요. 아까 11년 만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야당 대표는 계속 대통령을 만나자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안 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탄핵 정국을 거쳤잖아요. 2016년에 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 대표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 이후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워낙 첨예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 회담이 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네. 대표가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뭐 숫자를 제시한다거나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26년이건 2027년이건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뭐 한동훈 대표도 전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고 다만 이런 문구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료개혁 정부가 추진한 거 적극 공감한다. 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회도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갈등 중재에도 노력하겠다. 그런 원칙적인 얘기 정도라도 선언적인 의미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네, 그 관련되는 의대 증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약간 그 세팅 장소를 옮겨가지고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의대 증원 유예 혹은 의정 갈등 해법 관련해 가지고 시각차가 분명히 엿보입니다. 그래서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금 이제 부상하는 분위기인데. 자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대통령실과의 지금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민심을 전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의료 공백이나 이런 것이 너무 더 커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진짜 큰 사고라도 나면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은 지금 여기서 멈추면은 그리고 그런 의료 공백 때문에 또 이 의료 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시각이 좀 다른데 이게 좀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건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 사실 이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동훈 대표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표 스스로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게 어쩌면 의료 공백 상태를 넘어서 의료 불상사까지 일어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되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어떤 경위로 보도가 된지까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용산에서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심을 대통령실에 어떻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의대 정원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의사 단체들도 협상장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고 저는 그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대통령과 차별을 통해서 나는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이제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 첫 연찬회잖아요. 1박 2일. 근데 거기 윤 대통령이 참석 안 했어요. 지지난해는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묘하게 한동훈 대표가 연찬회에 있다가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에 또 자리를 떴어요. 이거는 제가 완전 우연이에요. 몇 가지 해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연찬회에 안 오신 것은 본질이 안 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왜 안 왔을까? 불편한 관계니까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약간의 뭐 이견이 확대되다 보니까 안 왔겠지라고 해석하잖아요. 네. 이 해석이 어쩌면은 정치에서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하다 보니까 본질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자리 뜬 거죠.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대통령실 인사가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자리에 있으면 보다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켜주면서 배려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어려웠을 거다. 근데 실제로 어제 굉장히 그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있잖아요. 네, 여러 그건 현역 사실. 의원들이 예.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조금 민심과 다르다라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전달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비중으로 해결할까? 보면 어땠어요? 그 정부의 예. 90% 이상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난 총선에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패했는데 지금 민심과는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집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좀 궁색한 반응을 내보냈다. 이게 현역 의원들이 저에게 전달한 네.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상당히 흥미롭게 미소를 띠면서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세요? 일단 뭐 대통령 연찬에 안 오신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정부 의료 관련된 입장 발표할 때 자리 이석한 거 비운 거 이게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가요? 그냥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이제 한동훈 대표와 여당 대표로서 무게 있게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 상대로 이제 안 보겠다는 생각은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정책 브리핑에서도 보면 당정 갈등 없다. 여러 통로로 소통한다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원들과를 계속 조율하면서 얘기를 할지언정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를 뭐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식의 어떤 당정 갈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식을 보면 사실은 여당 대표가 다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의료 대안 심각하다. 2026년 증원 그 유예하는 방법으로 좀 물꼬를 트자라는 제안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안 되죠. 그 고위 당정할 때도 보면 정식 의제로 올려서 심각하게 논의한 게 아니라 따로 국무총리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직접 당 측에서 흘린 게 아니라고 하니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에는 변화 없다는 얘기만 할 뿐 이걸 관찰하기 위한 후속 어떤 액션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대통령과 부딪히는 껌껌 사안에서 아무것도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다른 문제 차치하고 의료 대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제 핵심은 이제 전공의 복귀에 있으니까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지금 이 의료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고민해서 무조건 복귀해라. 당신들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부와 협의해서 내가 관찰하겠다. 나 여기 정치에서 생명을 걸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 당신들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자기의 결연한 입장을 좀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서 돌파를 해야지 나는 입장 변화 없으니까 알아서 대통령 판단하십시오. 이 입장으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자, 정광재 대변인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따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따로 가겠다기보다는 민심을 잘 전달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민심과 조금 멀리 있다면 같은 쪽을 보게 하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단체들도 협상에 정말 진지하게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정치권에서 지금 공론화가 돼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불이 붙었잖아요. 네. 의료개혁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대로 가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불편함을 가중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협상의 다른 한 축인 의사단체에서도 이게 협상장으로 들어와야죠. 저는 근데 지금도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의사단체들이 굉장히 좀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흥분하듯이 얘기한 게 뭡니까?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 열망에 완전히 반대로 가는 처사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단체들이. 그래서 의사분들도 진짜 다시 협상장에 임해서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 오늘도
뭐 기사 났더라고요. 2026년도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합리적으로 제시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라고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조 교육감 즉 상실했어요. 조기현 왜 이렇게 이름이 어떻게 발음이 비슷하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말하다 깜짝 놀랐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같은 돌림자 아니세요 혹시? 아니 집안 저 관계 아닙니다. 아, 지방 관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셨고요. 네네. 조교육감 혐의 중 어떤 걸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교조 해직 교사를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이 공모 절차의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절차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예. 1, 2심 유죄 판결이 계속 나고 있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 측은 공모 절차에 의해서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을 계속 했었지만 아마 확인된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네네. 근데 그 민주당 지도부는 어쨌든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뜻입니까? 뭐 판결이 잘못됐다라기보다 뭐 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법리적 판단을 한 거고 사법부의 최고 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니까 다만 이제 그런 판단에 대한 어떤 평가나 입장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 정도 사안이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만큼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죄이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제 이 법 절차로서는 어떤 공모 절차 위법과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다른 쪽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너무 과하다. 이걸 교육감직의 상실형에까지 처하는 것은 사법 행정 취소가 과하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광재 대변인, 예. 여당은 유죄 확정은 사필 규정이다. 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뭐 당연히 잘못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분의 책임을 져야죠. 근데 저는 이 유죄 판결 난 이후에 민주당과 조희연 전 교육감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나오면서도 자신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도 그런 행동 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도. 네. 법원은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교육감 자격까지 박탈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과거에 저는 이런 게 데자뷰처럼 비춰졌습니다. 김경수 전 그 경남지사가 법정 밖에 진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보나 아니면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 가운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정의를 자신들이 독점하는 것 같은 태도,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법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회를 네. 지탱하는. 그런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죄가 없는데 법원에서만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보기에도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당장 10월 재보궐선거판 커졌습니다. 10월 16일에 주로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한 4곳 정도 예정됐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추가되면서 이게 판이 커지고 뭐 저기 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교육감 부분 본래 정당이 공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근데 서울시 교육감 하니까 엄청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상징성도 큰데다가 지금 현 어떤 정세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정당 공천은 아니지만 진보 보수의 진영 간 경쟁 구도로 가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큰 선거가 들어온 거니까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직간접적으로 뭐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제 진영 간에 이 교육감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이 나올 거 그 과정에서 선거가 치러지긴 할 텐데. 네. 과연 지금 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강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 일반이
진보와 보수와 관련 물론 교육 정책 중심으로 선거는 이루어지겠지만 네. 그 하나의 어떤 평가가 선거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선거가 이제 이 교육감 선거가 들어옴으로써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재보궐선거가 된 거죠. 또 이제 최근에 역사 논쟁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그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결부되면서 더 관심이 쏠릴 수도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광재 대변인이 예.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 기회에 시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의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 하자는 건데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교육감은 그러면 정당이 추천하지 않기로 한 거냐. 그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 취지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교육 정책의 정치색이 지나치게 가미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동양적 사고, 특히 한국적 사고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굉장히 그 존경의 마음이 큰데 이게 정치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은 정치권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불편한 진실은 또 있어요. 네. 그죠?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제안 어떻게 보세요? 이 그 러닝메이트제하고 정당 공천제가 아마 교육감 직선제 처음 됐을 때부터 계속 잊을만한 한 번씩 문제제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 조희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과 이게 뭐 직접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서울시 교육감이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기 위해서 꺼낸 메시지 같긴 한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거를 이 자치단체장과 이 그 런닝메이트로 한다면 휘둘릴 수밖에 없죠. 정치 논리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지 않나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택되지 않은 거거든요. 아마 이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남 영광 곡성 여기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까지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호남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상당한 그 포션을 줬어요. 이번에 이 기초자치단체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상세히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네. 만만치 않은 것으로 그래요? 보여집니다. 예, 오, 이게 팽팽해 보여요? 네, 뭐 팽팽한 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뭐 총선의 어떤 정당 투표율이 그대로 갈 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무소속 뭐 되고 영광구는 아마 지난번에도 무소속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 민주당 성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 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재보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의 정당 투표율에 지역의 이런 뭐 여론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쉬운 선거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 그다음에 정광재 대변인한테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헌재가 이정석 검사 탄핵안 9대 0으로 기각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특정 안 되거나 직무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무리한 탄핵 소추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수사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죠. 이미 다 기소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보복성 이 탄핵이다. 이 부분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뭐 검찰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정권 들어서 내내 그렇게 비판하고 뭐 문제 제기하고 뭐 고발도 하고 했지만 검찰이 꿈쩍이나 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나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더 강화했고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보복 수사의 위험을 걱정하지 이걸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약화된다거나 검찰이 위축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상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의 어떤 위법이라든가 비위 문제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의 자정 기능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뿐이고 근데 안동환 검사도 기각이 됐습니다. 5대 4였습니다. 그때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게 오래된 사건이고 이미 관련된 재판도 있었고 검찰의 징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상태에서 네. 수사가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짧게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얼마 안 잘 남은 것 같은데 아시는군요. 정치 공세의 시간과 민주당의 시간은 가고 이제 책임의 시간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다가왔다. 민주당이 책임질 일만 남았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인 만큼 이미 퇴근 정체가 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3시대에 있었던 서평택 분기점 부근 사고는 지금도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처리 작업 시간이 길었던 만큼 서해대교부터 11km 구간에서 여전히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속도도 거의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당진이나 송악나들목에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입장 휴게소 부터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금사 5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겨주 일대로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남대구 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원룸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구리 시계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안상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상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민생법안 중 처음으로 국회 통과했습니다. 일단 법안 통과 소식 들으시고 어떤 생각부터 드셨습니까? 일단은 시간이 너무 좀 지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통과된 것이 다행이다. 하지만 많이 아쉽다. 이런 시원섭섭한 마음입니다. 좀 약간 실기한 측면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이번 개정안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사각지대가 많아서 이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되면서 이제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1년의 과정 돌아보시면 심경이 어떠세요? 1년의 과정마다도 조금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아직까지 지금 많이 답답하죠. 지금 현재 여당도 많이 이게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탄스럽고요. 이게 지금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희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 만족할 만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이후로도 계속적인 보완과 감독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네. 지금 뭐 제도가 잘못됐다, 막 시간이 되게 촉박해가지고 우리 그 위원회의 어떤 입장이 잘 반영 안 됐다 그런 취지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총평을 하면은 몇 점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근데 이게 지금 실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궁이라서요. 안개 속이라서. 아, 그렇군요. 실행이 잘 된다고 치면 그래도 한 60, 70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안 지금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시행령도 만들어질 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행이 잘 되면 한 70점까지는 가능한데
네. 이게 이재용에도 직접 해보니까 시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과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다시 또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시행이 잘 안 되거나 사각지대가 특별히 또 발견이 되거나 하면 그렇게 그때 가서 또 하는 건데 일단 이번 법안은 그 시행이 잘 될 경우 한 70점까지는 줄 수 있다. 네네. 근데 시행이 잘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자,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개정안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LH가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실행을 해봐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법안에 있는 거대로 이렇게 잘 강제해가지고 시행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왜 어떤 법안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과연 시행이 될까 싶은 부분들이 좀 있나 보죠? 일단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공매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선은 적정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익을 주는 건데 네. 아직 그 LH의 감정가도 추측하는 수준이고요. 네. 또 뭐 이제 그 낙찰가도 이게 낙찰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려면 되도록이면 경매꾼들이 진입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막을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경매꾼들이 없어요. 개입 못하게.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보기에는 안개 속이고 이게 실행이 될까? 그리고 피해 주택이 원체 많고 네. 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다가구나 다세대 공동담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경공매를 통해서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진짜 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시행되는 거 봐야 이게 제대로 만든 법이었는지 그때 이제 네. 평가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LH의 주택 매입 조건이 완화되지 않아서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 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LH의 주택 매입 조건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너무 까다로웠어요. 네. 도면상의가 뭐가 다르다거나 뭐 주위에 뭐가 있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그때 피해자한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매입을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완화는 됐습니까? 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관계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을 때려 부수고 지을 각오로 불법을 포함해서 최대한 매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세세한 부분 들어갔을 때 될지 안 될지는 이것도 또 실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저희는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그 핑계 삼아서 매입에서 제외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대는 합니다. 최대한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예. 또 언론도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네. 저기 하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요구할 건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LH가 올해 4,400호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매입에 성공한 주택 몇 호나 됩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십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저희가 매입 신청을 해도 매입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개정 전이라서.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시행이 돼 봐야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 이 말씀이 진짜 여러 군데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네. 네네. 자, 그렇다면 보증금 한도도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으로 이제 상향이 돼서 뭐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이 된 셈인데요. 이 부분은 도움이 좀 될까요?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죠? 근데 피해 주택이 나홀로나 다가구 이런 빌라가 많은 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7억의 피해자는 소수일 듯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포함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이 보니까 대부분 기존의 피해자들이 3억 원짜리 이하다. 사실 뭐 7억 원 올리면 뭐 추가로 구제받는 사람도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게 그 전체 어떤 비율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비율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네. 네. 자,
피해자들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결국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 보전하는 이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 여당 입장 이런 겁니다. 사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구제한 전례는 없다. 뭐 다른 무주택 서민들에게 또 피해가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추가로 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근거가 좀 약하고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유는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인 간의 거래라는 것은 이 부동산 제도를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그 바탕인데 이거를 사인 간의 거래라고 규정 짓는다는 게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피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쫓겨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왜 피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지대를 그나마 최소화하고 많은 금액을 보상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이 정도는 받게끔 하자라는 의지의 그 요구안이었는데 네. 이거는 실행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제시한 정부안도 이게 더 실행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또 한쪽의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부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요? 그동안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뭐 모든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이른바 이제 형평성 다른 그렇죠. 집단 사기의 피해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다른 사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동산 거래의 핵심은 정부가 주관하는 제도에 있는 것이고 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는 모든 국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피해가 어느 특정 누구한테만 있는 피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인 거지 이건 사인 간의 거래고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주거권,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 그다음에 그 정부가 주관하는 어떤 뭐 부동산 정책이랄까요? 그거에 따른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어떤 집단 사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보이스피싱을 통한 거라 그럴까요? 어떤 그 돈을 먼저 꿔주고 나중에 그거를 중간중간에 고의율로 갚아주다가 갑자기 도망가는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게 이제 안상미 위원장님 네.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안상미 위원장님은 본회의 통과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렵게 여당 측과 자리를 가지신 거라는데 당시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저희 요구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긴 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것이 저희가 이제 신용대출로 전환한 피해자들이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지금 또 특별법에서 구제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가 요구를 드렸는데 그 말에 그 여당 의원님들이 정부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반영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정부 여당도 이것이 이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한 발 앞 나갔다 그 정도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자, 나중에 미비한 게 있으면 또 순차적으로 고치면 되니까요. 네. 자, 위원장님께서는 전세 사기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사회 재난이다 강조해 오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 같아요. 이게 다른 사기하고는 다르다 이런 네, 얘기 같은데 맞습니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저희가 그동안 모두들 믿었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네. 그것도 실상 공신력이 없어서 기재가 잘못되었다 해도 어느 한 곳 책임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임차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나온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만큼 제도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완벽히 전세 사기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듯이 현실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똑똑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한 피해라서 또 더군다나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사회재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위원장님, 이제까지 신고된 전세 사기 피해 규모 어느 정도예요? 지난 발표에는 29,949건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가 아마 3만 건이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면서요. 네, 입주 전 피해라든지 뭐 동시진행 뭐 이런 것들 또 다수의 피해자여야 된다거나 사기의 의도를 또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각지대가 좀 많았어요. 근데 개정안에서는 입주 전 피해자라든지 다수는 2인으로 보완이 되어서 좀 이제 그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네. 아직도 여전히 사기의 의도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고요. 또 인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원책인데 저희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위원장님도 피해자입니다. 집이 경매 처리됐다고 하던데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유방암이 생기셨다는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분을 만났는데 네.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저 같은 경우는 셀프 낙찰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네. 아직 현재 대출 심사 중에 있고요. 최근 인천의 가해자들의 용납되기 어려운 판결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 집에 있는 곳조차 이제는 너무 괴롭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또 저처럼 또 소급이 안 되는 경매 종료되신 분들은 또 한 번 좌절을 겪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관리 문제도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고 그 이유는 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일단은 관리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영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누수는 기본이고 뭐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든지 최근 인천 같은 경우는 바람 때문에 외벽이 떨어져 나가서 가스배관을 건드린 위험천만한 상황이 그래요?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걸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거죠. 네. 이번 특별법은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세요? 솔직히 지난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요. 6개월마다 하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 지켜졌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법으로 명시를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결국은 의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신반의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는 합니다. 네.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또 법이 통과되고 추후 대책도 나오고 이런 중에서도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촌 구로 일대에서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내용 좀 아세요? 네네.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의 젊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 한 곳에서 한 60건 이상의 계약을 하면서 아마도 임대인과 공모한 듯 보여지는 형태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세 사기가 언론화된 후에 이루어진 계약들도 많고 임대인과 꾸준히 연락이 돼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또 네. 임대인이 해결을 하겠다 이런 말을 누차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막 믿고 기다렸는데 종국에는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더군다나 안타까운 게 다가구라든지 네. 다중주택, 근린시설, 뭐 다세대 공동담보 이런 후손이 유형들의 피해자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구제가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후손이 다가구 주택, 불법 건축물 뭐 이런 것들 네. 전세 사기 보호에서 뒷전으로 이제 쳐진다는 얘기인데 청년 세대들이 또 많이 살아요. 이들 요구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뭐 경매 중지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또 대부업체로 이렇게 채권을 넘겨버리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네. 좀 멈춰달라. 그리고 대출 연장도 특별법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도 젊은 층이라서 카카오 대출이 많습니다. 네네. 이런 카카오 대출 연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LH가 매입을 해서 개정한 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게 어려운 복잡한 권리 관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좀 잘 되도록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임차인들 어디로 어떻게 문의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짤막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가 지금 구마다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을 해놨습니다. 네. 일단은 그쪽에 가서 문의를 하시는 게 좋고 법적인 자문은 인터넷에 세입자 114를 치시면 이쪽에 뜻있는 민변 변호사님들이 또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세입자 114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변에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소통을 좀 하셔서 이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든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좀 마음을 나누고 같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들과 마음 나누고 같이 대처하면 더 힘이 강해진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남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계속 관심을 갖고 대책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상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서윤이는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선천성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후 인공 달팽이관 삽입 수술을 받은 서윤이. 하지만 재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눈에 이상이 발견되며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검사 결과 서윤이는 중증도 근시와 고도 난시로 눈에 초점이 어긋나며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 하루라도 빨리 안구 수술과 청력의 재활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로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아빠와 보고 듣기 어려운 서윤이 곁을 24시간 지켜야만 하는 엄마. 서윤이의 치료가 지연될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서윤이가 수술과 재활을 통해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영동과 경상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9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기온은 광양에서 나왔습니다. 35.7도였고요. 남부지방 곳곳에서 34, 5도 선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고온입니다. 경상권 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북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쪽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 산산의 잔여 영향인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특보가 풍랑특보로 완화된 해역도 존재하는데요. 주로 남해와 동해상은 오늘 밤까지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겠고 동해상의 경우는 내일 새벽부터 서서히 파고가 낮아지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33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3, 전주 대구 34도 등으로 여전히 무덥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구름이 많이 끼는 동쪽 지역 높은 구름이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도와 충북, 남부지방 곳곳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에서 최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추계 논의기구를 연내 공식 출범시키고 3년 안에 저수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의대 교수단체는 전국적으로 의료위기가 심각하다며 증원 절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300만 원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줄면서 생산 지표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사고 현장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난해 대마초를 비롯한 각종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27,600여 명입니다. 심각한 건 이들 가운데 9,050여 명, 32.8%는 이미 한 번 이상 처벌받았던 중독자라는 겁니다.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진묵 인천 다르크 센터장 모시고 해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진묵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 추진하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살펴봤던 건 최진묵 인천 다르크 센터장이 살아온 길입니다. 본인 스스로 마약에 빠졌었고 오랜 시간 재활 노력을 하셨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마약 중독자 재활에 나서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 관련 본인의 인생 경험 먼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17살 때 처음 이제 동네 형들이 당시에는 그 마약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어릴 때는 그 의료 분업이 잘 안 돼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아무 약이나 막 판매할 때였었는데 당시 저는 그게 무슨 약인지 몰랐는데 형들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권유하면 저 어린 나이에도 제가 보면 이상했었어요. 먹으면 약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고 근데 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 모습으로 또 저한테 얘기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저도 처음에는 이제 권유했을 때 거부를 했는데 자꾸 내 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돼서 처음 시작을 그 했던 형들하고 게 같이 놀다 보니까 그렇죠. 그 또래에 같이 어울리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딱 한 번만 해야지 했던 게 뭐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3번 돈만 생기면 약국을 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중독에 빠지게. 몇 년이나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17살 때 시작을 했고요. 예. 마약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23년 정도 마약을 했고 오래 하셨네요. 정가가 마약 정가가 그러다 보니까 총 9개가 생긴 거죠.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숱한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뭐 제가 추측이 드는데 그 중에 지금 그렇다면 지금의 본인을 만든 결정적 장면, 깨달음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결정적 장면이라고 하면 네.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네. 이제 출소한 이후에도 제가 이제 마약을 다시 손을 댔는데 그건 저한테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출소가 한 몇 년도였어요? 그게 이제 한 13년 정도 됐어요. 13년 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2001년 이 정도? 네.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2011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그게 지금의 와이프인데. 네네. 그 와이프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만나다가 이제 그 친구에게 마약을 하는 게 걸리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숱하게 저를 고쳐주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아주 깊은 중독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마약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맨 마지막에 저에게 엄청 많은 도움을 주다가 헤어지자고 딱 통보를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그 통보를 받고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마약 병원이란 건 있지도 않았는데 정신건강센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병원이 제가 갔던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마약 중독 전문 병원이 됐어요. 인천의 참사랑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마약에 잔뜩 취해서 그 병원에 그 원장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부터 제가 마약을 끊었거든요. 원장님을 만나고 바로? 그날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게요? 제가 처음에 갔는데 막 제가 약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여기 진료를 좀 받으러 왔다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는 예약이 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난 안 돼 있다 그랬더니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에도 취해 있고 저는 오늘 당장 그 여자친구 때문에도 그렇고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여자친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입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데스크에서 안내 데스크에서 제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른바 난동. 예. 원장 나오라고 그러라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키 조그만 근데 사실 제가 그분을 교도소에 있을 때 신문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칼럼을 쓴 걸.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래요? 썼냐면 마약 중독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머릿속에 있다가 그 병원을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난동을 막 피고 있는 저에게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제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나는 거는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당신의 단약을 끝까지 한번 같이 해주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단약이라는 마약 끊는 거? 그렇죠. 끊을 단. 네, 뭐 저에게 그러면서 나를 믿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가슴이 약간 뭉클하셨나요? 엄청 울었어요 그날. 그날 막 한 2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날 난동을 막 죽여서 그 안내실에 있던 환자들 예약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 폐쇄병동 그 병원에 있는 폐쇄병동에 입원했고 그러면서 저의 단약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마약 중독자 치유 위한 이제 공간 설립하셨는데 단체명이 인천 다르크 센터. 다르크 하면 저는 약간 잔다르크 느낌이 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제 다르크 얘기하면 다 누구나 잔다르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마약 중독 재활 센터 그냥 드럭 어딕션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의 약자예요.
DARC. 잔다르크하고 전혀 상관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마약 중독 재활센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 있으니까 이제 본점과 지점 형태 같은 건가 봐요. 다르크는 1985년도에 저 같은 마약 중독자인 한 명이 일본에서 처음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 설립된 그 다르크가 지금 현재는 한 100여 개가 일본에는 있고요. 2012년도에 그 다르크를 세웠던 일본의 곤도 찌네오상이라고 그분이 자기 사비를 저희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중독자에게 당시 한 4천만 원 정도를 너네 나라에서도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서울 목동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 김해 이렇게 있긴 했었는데 운영상의 문제로 지금 다 닫고 저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 우리 최 센터장님이 자비로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종의 마약 퇴치 활동, 재활 활동 되게 중요한 활동인데 뭐 정부 후원이라든지 각계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는데 이런 것들 잘 받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는 전혀 없고요. 각계 후원 이런 건 없고 저희 같은 이런 대부분이 자녀나 가족 중에서 이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소액으로 조금씩 저희에게 후원해 주시는 건 있고요. 국가에서는 아직 저희는 지원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요? 지금 그걸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 국가가 원하는 그 시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재활센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마약 중독을 경험했고 거기서 회복을 했고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저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나의 그 성공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그냥 조그맣게 몇 명 모여서 같이 사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저희가 미인가 시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시설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친구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본인의 그 확실한 노하우를 저기 전수를 해주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센터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어떤 그 행정 당국에서는 이거 인가 받았냐 미인가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에 고소도 당했어요, 제가. 갔는데 경찰에서는 이제 무혐의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원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국가 지원을 받고 조금 더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상으로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 문자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8624님이 17살에 시작해서 23년간 마약 투약하셨는데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거듭나셨다는 말씀에 뭉클합니다. 하는 말씀 8623님이 주셨고요. 자, 정부나 의료기관에서는 마약 치료센터 거기는 이제 약간 병원 개념이잖아요. 네. 우리 저기 그 계신 센터장님이 계신 곳은 이곳과는 어떻게 인천 다르크 센터 이곳은 이런 그 병원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서 첫 번째 치료가 디톡스 해독 치료거든요. 해독. 예. 해독 치료를 보통 병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해독 치료라고 하면 제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한 1년 6월에서 2년 동안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해독 치료가 돼요. 교도소의 수감만으로도. 어쨌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출소를 하면 다시 제가 약을 접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교도소 있고 마지막에 병원을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러면은 디톡스가 다 되고 어느 정도의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도 왜 다시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본 결과 0184님이 마약 끊는데 무엇이 제일 큰 장애물인가요? 이런 질문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마약은 누구나 다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끊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가치관의 문제 같아요. 가치관?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라고 따졌을 때 지금 현재 한 100만 명 정도가 마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학계에서. 아 그래요? 네. 불법 마약을 한 100만 명 정도? 향정신성 의약품 뭐 이런 거 합해가지고 한 아니요. 그냥 불법 마약만. 그거 빼고요? 네. 프로포폴 이런 거 빼고요? 빼고 불법 마약만 우리가 얘기하는 와 너무 많은데?
그 정도 지금 계층 보는데 네네. 사실 마약 그러면 저거 뭐지라는 궁금증은 다 있어요. 근데 4,900만은 안 하거든요. 예. 가치관의 문제다. 정신력, 그렇죠.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준비된 거지. 제가 17살 때 마약을 끊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7살 때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처음 마약을 끊을 때.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17살 때로 나는 돌아가도 20살 때 마약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25살 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변화하는 게 가장 힘들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는 병원과는 달리 우리 그 최 센터장님의 어떤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들을 재활시키고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아침에 우선 일어나면 저희가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저희가 이제 아침 미팅을 해요. 아침 미팅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데 그러면 문제나 걱정거리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각자가 듣고 그거에 대해 서로가 다른 시각으로 다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약간 직면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요. 그런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또 그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희 미술 프로그램, 뭐 음악 프로그램, 뭐 12단계 촉진 프로그램, 뭐 동기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한 입소를 하면 저희는 한 2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진짜 약을 못 끊을 것 같은 친구들이 끊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제 눈으로 그 기적들을 보게 되니까. 성공률이 괜찮아요? 우리 최 센터장님? 들어와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만 버텨주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실 교도소 생활보다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그 통제가 들어가거든요. 시간대 통제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에 한 20대 초반의 친구들이라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연인과 만나기 싶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을 다 통제를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디 나가려 그래도 못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나가게 하진 않고요. 2명이 같이 다녀요 저희는. 한 명이 나가면 선임자 2명이 같이 다니는 같이 시스템. 다니고. 네. 어떻게 인원이 어떻게 돼요 센터장이? 저희는 센터에. 총 센터 입소에 있는 친구들은 8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주간 이용 센터를 올 초에 제가 좀 만들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한 40여 명. 그래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직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원봉사자라고 봐야 됩니까? 그 친구들은 치료받으러 오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8명은 그 친구들은 아예 입소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 주간 이용 센터라고 해서 그냥 그거보다 조금 소프트한 친구들은 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물 중독 그러면 마약 그러면 우리가 무슨 쾌락 아니면 아주 불법적인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에 그냥 노출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마약이 왜 노출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환경 안에서 그렇다면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경쟁 시대고 이 경쟁 시대 안에서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우리가 마약 비싸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돈을 내고 시간을 보내고 그 돈을 내고 혼자 지낼 수 있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왜 너 마약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마 다르겠지만요. 마약 끊으려면
얼마나 큰 고통, 뭐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마약 끊으려면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경험으로 네. 제가 마약을 끊고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통제된 삶 안에서 한 3년 정도? 아, 그래요? 예. 예. 그거는 진짜로 수행자나 그러니까 저희를 수행자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거든요. 술 담배도 다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녁 늦게 안 다니게 되고 자기 검토 엄청 많이 하고 그 과정에 큰 고통이 따릅니까? 사실 약은 다 누구나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약을 못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3일, 5일, 한 달, 2달 이렇게 끊는 건 누구나 끊는데 진짜 어려운 이유는 평생 약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이 아닌 평생. 근데 제 생각에는 평생 끊어가는 과정인데 초기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도 끊었다가 뭐 5년 10년 안 피다가 또 피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네네. 그럼 뭐 심지어는 담배의 경우 금연했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안 피우는 기간이 얼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렇다면 마약 끊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저는 저를 이제 뭐 회복 중에 있는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마약을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면 10년이 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가 마약을 그럼 우리 지금 이 청취를 듣고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마약에 대해서 누가 더 안전하지? 그럼 제가 더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마약을 해서 겪어야 되는 모든 폐해를 다 겪었고 모든 힘든 일을 다 겪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아요. 호기심도 없어요. 저 마약을 하면 어떻게 내 삶이 무너지는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안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저거 뭐지 이렇게 호기심이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약을 끊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마약을 한 5년 정도 끊었을 때의 얘기인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거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의학적으로나 우리나라보다는 더 이 중독 치료에 더 앞서 있는 나라들도 보면 완치를 이것도 5년 정도 보더라고요. 네. 자, 0184님이 마약을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마약의 무서운 중독성,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셨고 0880님이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부인분도 대단하시고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이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10대 청소년들 주로 어떤 얘기들 해요? 제가 10대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은 마약 예방 교육이나 어떤 교육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는 모든 내용은 SNS에 떠도는 마약을 좋게 포장한 이야기들 아니면 그러니까요. 텔레그램이나 이런 마약방 안에서 마약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현혹된 글들에 다 그냥 너무 어리고 사고 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너무 무분별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친구들과 또래 문화에서 그냥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한 것들처럼 그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교육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근데 막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뭐 약간 비슷한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금단 현상이 다른지 아니면 마약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의 강도도 우리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거하고는 다른지 좀 달라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용 약물이 있고 불법 약물이 있는데요. 사실 의료용 약물은 약물을 끊었을 때 갈망이나 약물을 다시 찾는 정도가 그냥 의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마약과는 다르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법 마약들은 이 갈망, 내가 이 마약이 나를 땡기는 이 힘이 거의 그 순간 내가 이거가 그렇게 갈망이 와서 그거를 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그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경찰서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오시는데 얼마나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해도 네네. 얼마나 큰 고통과 그런 뭐 힘든 거를 겪으셨는지 제가 이제 짐작은 가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끝으로 마약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이 마약이라는 문제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노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노출하면 내가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치료 기관들 병원이나 뭐 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다 비밀 보장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당사자나 저희가 지금 마약 중독 치료 보호 병원이 있고요. 네네.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재활 센터가 또 있고 저희 같은 다르크가 있어요. 네네. 이런 곳에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좀 청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온 가정이 파탄되고요. 내 삶은 내 삶대로 망가지지만요. 한 명의 중독자가 한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이 다 파탄이 나요. 이 가족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족병이라고 얘기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든 당사자든 사실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목 인천 다르크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 정체는 안 막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야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서평택 나들목부터 화성 휴게소 사이로 긴 정체 남아있고요. 더 가서는 비봉에서 팔곡터널 사이와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부근, 다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되는데 일찍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8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먼저 송탄에서 안성 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대소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북진천부터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남대구 나들목 진출램프에서 있었던 사고 역시 처리는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뒤로 화원 목포 나들목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행주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 재산 공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새로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됐어요. 네, 147명의 의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규로 재산을 등록한 의원들이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과 21대에는 국회에 없었다가 22대에 다시 들어온 잠깐 쉬고 온 분들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이 21대 의원이 아니었던 의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 기준으로 각 의원들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평균부터 볼게요. 이 국회의원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26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 평균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4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요거보다는 6배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6배. 네네. 네, 그리고 정당별로는요. 국민의힘의 평균이 42억 원 넘었고요. 개혁신당 29억 7,600만 원, 조국혁신당은 22억 3,500만 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8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누구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까? 네, 이번에 초선들과 신규 등록한 의원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국민의힘의 고동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총 재산 33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재산 목록을 따져봤더니 72억 원으로 신고한 서울 용산거에 한남더일 아파트가 있었고요. 페라리 2대 있었습니다. 예금은요? 예금이 108억 원 정도가 됐고 또 삼성전자 주식을 포함해서 54억 원 상당의 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위는요. 2위는 서명욱 의원 270억, 김은혜 의원 263억 원, 그리고 한지아 의원이 110억 원,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지낸 최은석 의원 110억 원. 여기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1등은요. 검사장 출신의 양분엄 의원이 8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요. 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같은 당 오세희 의원의 신고 재산이 8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산 순위는 이번에 신규 등록한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중에 랭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정몽준 의원이 의원일 때는 정몽준 의원을 빼고 평균을 내곤 했어요. 그게 평균을 약간 왜곡시킨다고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왜곡시켜서 빼고 계산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도 아주 많은 의원들은 때 필요에 따라서는 공직자율이 1,000억이 넘는다거나 네, 그러면 뺄 수 있습니다. 네네. 특이 재산 목록들도 있었죠? 네,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이 재산 목록을 보면은 다들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 트렌드도 좀 보이거든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 강세였을 때는 정말 여러 미국 주식들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과 가족들이 있었고, 자, 많은 관심 받았던 게 이제 코인 목록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요, 신고액은 7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종류가 45개에 달했고요. 저희도 이제 뭐 0.0000 몇 개 이렇게 돼서 계산이 다 됐는데 물어봤더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코인 초창기에는 이런 트렌드 파악하고 생태계를 다 팠고 지금은 이제 투자는 더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재산 변동이 있는 전직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김홍걸 전 의원이 억대 규모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요. 지난 3월에 15억 4,600만 원어치 갖고 있었는데 5개월 만에 6억 원 정도가 늘어난 21억 원 정도를 신고했고요. 김홍걸 전 의원은 비트코인 등 2억 4,200만 원어치 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품 중에서는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배우자가 10억 원에 달하는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했던 목록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요 가상자산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NFT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NFT 1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부동산 같은 건 실제 거래가보다는 사실 적게 신고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이요. 주택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 가격에 따라서 등록재산의 가액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역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대부분 의원들이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샀을 때 가격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득 가격이나 공시 가격 중에 더 낮은 금액을 써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곡 또는 이 착시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남 3구 아파트 보유한 의원들 따져보면요.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한강에 이 신반포 2차 아파트가 있는데 한 15억 정도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한강변의 재건축 대여로 꼽혀서 최근 실거래가는 27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압구정 한양 아파트를 33억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뭐 최근 실거래가는 56억 정도 되고요. 20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요거 좀 정상화해서 착시 효과를 없애야 한다라는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고동진
박효진 그 의원 같은 경우 한남 더 일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차이 나겠네요. 네, 72억 원 정도로 신고가 됐는데 아마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네. 100억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착시 효과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아시아 최초로 나왔습니다. 어떤 법에 대한 판단입니까? 네,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이 탄소중립 기본법의 8조 1항입니다. 네. 이 조항은요, 우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해서 35% 이상을 줄이는 것을 중장기 감축 목표로 삼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감축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취지군요. 자, 헌법상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어제 이은혜 헌법재판관도요. 재판관도 2031년부터 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해요. 대강의 정량적인 수준도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은 매년마다 혹은 5년마다 이런 계획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환경권,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 정도로 규정한 건 문제가 없다라고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구인들이 지금 이제 모든 이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준이 되는 게 2018년인데 이때와 목표 연도인 2030년에 온실가스 계산 방법이 다른 것, 이것도 위헌이다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의결 종족수에는 미달에 기각을 했습니다. 네. 요 기후 소송은요 2020년에 청소년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헌법소원 제기를 시작을 했고 이 비슷한 취지의 청구권 3건이 병합이 돼서 어제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송 기자께서 지금 이제 청소년 활동가들이 처음 헌법소원 제기했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청소년들이 원고로 많이 참여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게 갈수록 심한 기후 문제가 이제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위기감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요 20주차 태아까지 이름을 올린 국내 첫 기후 소송입니다. 4년 만에 나온 일부 인용 결정에 원고들은 크게 의미 부여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후환경 단체들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 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또 우리는 어제의 판단이 아시아 최초였다.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에다가 20주차 태아까지 이름을 올렸다. 누가 이름을 지어줬나 봐요. 아마 부모님이. 네. 그래서 어떤 그 환경활동가 아주 젊은 환경활동가들이 어떻게 보면 작심하고 낸 헌법소원이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관련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2019년에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라고 했던 게 이제 위르헨다 판결이고요. 네. 이걸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비슷한 기후 대책을 강화하라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요 어제 헌재 판결로 굉장히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어제 정부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원론적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제 오는 2050년까지 연도별 배출량을 수치로 제시해야 하는 이런 숙제들을 안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태풍 소식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에 상륙하면서 강풍과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네, 1시간 전쯤에요. 혼슈 서쪽 가장 끝인 야마구치현에 도달을 했고요. 네. 시속 15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동쪽 방향인 시코쿠 지방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은 994헥토파스칼로요. 위력 자체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난 72시간 동안에 비가 883mm나 쏟아졌고요. 요거는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서는요, 건물 지붕이나 벽면이 바람에 뜯겨나간 모습 많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도요, 100명에 육박하고 있고 태풍으로만 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27일 아이치현에서 토사가 가정집을 덮쳐서 3명이 숨진 데 이어서 어제 도쿠시마현에서는 주택 지붕 무너져서 80대 남성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질도 본격적으로 잇따르고 있는데 규슈는 물론 도쿄와 이 신오사카를 오가는 신칸센 운행이 중단됐고요. 또 주요 구간 열차도 잇따라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일본 국내외 항공편 630여 편도 결항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태풍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도쿄 같은 이런 수도권 지역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산산이 규슈에서 움직이는 동안에 간토 지방 등 수도권에서도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덥고 습한 공기 유입됐고요. 한층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풍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열도를 관통하고 있어서 그 피해가 광범위한 지역에 천천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일본 기상청에서 예보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아주 특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영화계 가장 뜨거운 이슈 티켓값 논쟁입니다. 배우 최민식 씨 발언으로 이제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최민식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한 방송에 나와서 최근에 극장 티켓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좀 내려달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버리면 나라도 안 간다. 라고 작심하고 허심탄회한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측이나 영화인 연대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쪽도 있잖아요. 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이하로 극장 운영할 수 있으면 당신이 그러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사실 좀 그 쿼터가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이 교수의 의견은 기업 쪽의 입장을 또 대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맞부딪히고 네. 영화 관람료 논의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이런 논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최민식 씨는 나름 이제 사람들의 많은 그 지적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것 같긴 하고 네. 아까 그분 교수님이라 그랬나요? 네, 그분은 또 이제 기업의 논리도 또 이제 항변을 하신 거고 그런 그쵸. 건데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 기자님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에이리언 로물루스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개봉 16일째인데도 141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에이리언 시리즈 참 오래됐습니다. 이게 시작이 언제였죠? 79년도에 이제 첫 편이 개봉을 하면서 1979년? 네,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올해 45주년이 된 시리즈입니다. 1편 나왔을 때는 그때는 못 보셨겠어요? 그때는 바로는 못 보고 이제 네. 나중에 네. 어렸을 때 비디오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셨군요. 네. 1편이 79년? 네. 아니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79년이면 45년 전이죠. 45년 전이네요. 네. 와, 이게 이렇게 오래된 거군요. 네. 자, 에이리언 시리즈 특징은 이거다 하면 어떤 걸까요? 일단 에이리언이라고 하는 외계의 가장 강력한 생명체, 적이 네. 없어요. 그 생명체에 쫓겨서 인간들이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한 명의 여성 생존자가 남는다.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마지막 한 명은 남는다. 네. 다 죽지는 않는데 네. 한 명만 남는 건 좀 슬프기도 하네요. 여성 혼자만 거의 살아났습니다. 그 스토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네. 그 끝은 아는 거네요. 어쨌든 나올 네, 때마다. 네. 중간 과정은 또 다르더라도.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재 기자님께서는 에이리언 시리즈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일단 액션과 호러 모든 재미를 다 한 편의 영화에서 느낄 수 있고 최근에는 또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러니까 이 에이리언 시리즈의 세계관의 창조자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철학적인 질문까지 가미하면서 세계가 확장이 되었거든요. 리들리 스콧 정말 거장이죠. 네, 엄청난 거장이고 여러 가지 재미 또 생각할 거리까지 남겨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이리언 시리즈는 2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감독한 2편인데 거기에서 이제 1편 여기 뭐 거장들이 다 투입됐군요. 아주 총출동 거장의 총출동장이 그 장이 그라운드가 에이리언 네. 시리즈네요. 네. 2편을 제일 좋아하신다. 보기는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 봤죠. 다 보셨는데 2편이 제일 좋은 점이 어떤 점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강렬하기도 하고 1편과 달리 리들리 스콧 감독과 달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특기가 액션이잖아요. 네네. 그 액션이 가미되면서 이 기존의 이 스페이스 호러에 좀 활극의 느낌이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스펙터클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죠. 호러까지 네. 저기 가미가 돼가지고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네. 자, 이런 외계 크리처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거 네네. 장르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영화 장르가 무 자르듯이 딱 하나로 잘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크게 보면 SF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또 스페이스 호러, 스페이스 액션 장르이고 또 그 안에서 외계 크리처물로 나눠지는데 이 크리처물이라고 하면 뭐 괴수나 좀비, 외계인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라기 공원 같은 것도 같은 크리처물로 묶일 수가 있는데 외계 크리처물이라고 이제 좀 좁혀본다면 뭐 프레데터 같은 작품, 퍼시픽 림이나 콰이어트 플레이스 같은 작품과 좀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도 해당되나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스타워즈는 스페이스 오페라, 그러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 사랑 이런 거에 더 가깝기 스페이스 때문에 오페라, 스페이스 어드벤처. 네,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프레데터 혹은 이런 에이리언 네, 하고 퍼시픽 스타워즈는 조금 더 다르네요. 네, 다르죠. 이야, 이 구분들이 아주 묘하게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스페이스 호러, 스페이스 액션을 갖춘 외계 크리처물이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번이 7번째 시리즈잖아요. 네. 이번 편은 어떻게 보셨어요? 공포 강도라든지 뭐 이런 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프로메테우스나 에이리언 커버넌트를 통해서 굉장히 무거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잖아요. 이 에이리언 시리즈 안에서. 네네. 근데 이번 편은 이 에이리언 1편과 2편의 그 초기작들의 향수를 물씬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철학적인 질문은 없고 줄이고 또 공포나 액션이 더 강화됐다. 그래서 좀 잔인한 장면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R등급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15세에 관람가인데 미국에서는 17세 미만은 부모와 함께 봐야 된다. 예. 이럴 정도로 공포와 액션의 색채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뭐 철학적인 약간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이고. 네. 근데 아까 2편 좋아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재 기자님은 되게 네.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 완전히 우리 이재 기자님 취향에 그냥 맞춰서 갖다 줘버렸네요. 네. 이번이 7편이. 자, 그렇다면 뭐 연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네. 저는 주로 공포 강도라든지 어떤 재미 이런 걸 여쭤봤지만 또 에일리언 로물루스가 가진 또 다른 개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기술이라든지 뭐 캐릭터라든지 1, 2편과의 뭐 연결고리라든지 네.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 총평했을 때 이 개성을 또 한번 좀 총평을 해주세요. 네, 이번 시리즈가 이제 시리즈 순서대로 보면 7번째지만 네. 이 세계관 안에서의 시간 순으로 보면 1.5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리언 1편과 2편 사이에 2149년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편과 2편에 있던 요소들,
뭐 작게 등장했던 소품이라던가 명대사랄까 명장면 같은 것들을 거의 오마주하듯이 흡수해서 이 영화 안에서 또 새롭게 변주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편과 2편뿐만이 아니라 이 에이리언 전 시리즈 프리퀄인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 커버넌트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이 이 에이리언 로뮬루스를 위해서 에이리언 전 시리즈를 꼭꼭꼭 씹어서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도록 이 로뮬루스라는 작품으로 다시 재조합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에이리언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독의 색깔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세계관을 아주 잘 압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이제스트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1편과 시기적으로 보면 1편과 2편 1.5편이어서 네. 물론 1편과 2편의 연결고리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네. 그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편들하고도 뭔가 이 뭐 커넥션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와, 그 쉬운 작업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 감독이 예. 이 워낙 에이리언 시리즈 매니아다 보니까 가능했던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데서 또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독창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이지혜 기자님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은 뭐예요? 저는 재미면으로는 딱히 아쉬운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뭐 굳이 아쉬운 부분을 찾자면 조금 더 개성, 조금 더 이 페데 알바레즈 감독만의 개성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주 작은 아쉬움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상업 영화로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약간 다이제스트 편이나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으로선 좋았는데 네. 7편 만에 아주 독특한 개성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지 네. 않았냐? 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약간 좀 99점에게 100점 맞으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99점은 어쨌든 높은 점수 주시는 거네요. 네네. 자, 에이리언 시리즈 하면 시고니 위버 떠오르시는 분 많을 겁니다. 네. 이 배우들이 이 빈자리 잘 메웠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배우가 맡았는지 잘 메웠어요? 리플리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어렵죠. 아, 그래요? 네, 아예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케일리 스펜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어요. 아마 이름이 낯서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근데 이 이름 기억해 두시면 조만간에 다시 한번요. 누구요? 네, 케일리 스펜이 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요? 이 이름 기억해 두시면 조만간 할리우드의 엄청난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예요. 최근에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프리실라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떠오르는 신성이군요. 네, 이후에 에이리언 시리즈 이후에 잡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작품 안에서 네. 리플리가 굉장히 키 크고 강단 있고 액션도 잘하는, 누가 봐도 약간 좀 위압감을 느낄 수만한 여전사였다라면, 켈리 스펜이는 체구는 작지만 굉장히 총명하고 똘똘한 인상이에요. 네. 그래서 슬기롭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청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편부터 4편까지 다 다른 감독. 그것도 가장 잘 나가는 감독이 이제 메가폰 잡았었는데 네. 이번에 감독은 누굽니까? 네, 이번에는 페데 알바레즈라는 감독인데요. 네. 좀 이름이 낯서실 수도 있을 텐데 공포영화 팬들에게는 아주 각광받는 이름이에요. 맨 인 더 다크라는 그 밀실 공포 액션 스릴러를 아주 잘 찍어내서 그 재능을 인정받았거든요. 이 맨 인 더 다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의 집을 10대 도둑들이 이제 침범을 해서 이제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 집 안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막아내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똑같이 이번에 에일리언 로뮬루스 같은 것도 우주선이라는 제한된 밀폐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액션 스릴러다 보니까 네. 본인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듯 이 시리즈의 오랜 팬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집에 어렸을 때 가져왔던 에이리언 비디오를 보고 네. 꿈을 키웠대요. 그래서 이번에 각본 작업할 때도 에이리언 2편에서 나왔던 그 우주 식민지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착안을 해서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재밌게 보던 방법 관련한 질문인데요. 네. 에일리언 로뮬루스 전작 보면 더 재밌게 봅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이 7편 보면 됩니까? 전작 전혀 보시지 않고 가셔도 네. 즐길 만큼 이 영화의 문턱이 아주 낮아졌어요. 그냥 그렇군요. 에이리언이 무섭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이 영화로 처음 에이리언 접한 분들은 에이리언 왜 이렇게 강하지? 에이리언은 어디서 왔지? 이런 의문들이 나실 거예요. 나 지금까지 왜 안 봤지? 네. 그런 생각도?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시리즈들을 챙겨보시게 될 겁니다.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CG 대신에 실사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페이스허거, 제노모프 등 모든 에이리언을 직접 제작했다고 하던데 네. 보시기에 뭐 좀 사실적이든가 괜찮았어요? 모습이? 아주 네, 훌륭했고요. 일단 애니메트로닉스를 이용해서 뭐 3D 프린팅 기법, 뭐 알루미늄을 이용하기도 해서 네. 모든 뭐 에이리언들을 다 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에이리언의 성체라고 할 수 있는 제노모프가 거의 2m 41cm에 달하는 엄청난 미용을 자랑하는데 클로즈업할수록 더욱 소름 끼치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큼 아주 실감나게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군요. 네. 자, 인공지능 기술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인이 된 배우 이연홈을 네. 되살려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한 건가요? 네, 1편의 합성 인간으로 등장했던 이연홈이 4년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네.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과학 합성 인간의 역할을 부여를 받았는데 이연홈 같은 경우에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호빗인 빌보 베긴스로도 유명한 배우인데 이걸 두고 이제 디지털 강령술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받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 배우에 대한 존중, 시리즈의 존중이 앞서서 이렇게 만들어진 역할이지만 네네. 인간의 생명보다는 이 영화의 이윤을 우선시한 윤리적인 문제이고 또 AI 직업군이 배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욱 증폭되면서 그러니까요. 할리우드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약간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기도 네. 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에일리안 로뮬루스 우리 이지혜 기자님은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지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딱 정리를 짤막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8.8점을 드리고 싶고요. 8.8? 네. 그 A 학점에 들어가나 B 플러스인지 모르겠네요. 네, 영화에서 8.8이면 아주 높습니다. 8점 이상이면 굉장히 네네. 높거든요. 그 이유는? 네, 저의 한 줄 평은 45살 에이리언, 저속 노아의 한 걸음 더. 그만큼 이 오래된 시리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에이리언 시리즈가 조금 더 불멸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9월 첫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